반갑습니다. 저는 최강의 혁명가 정진우입니다. 2부 해설을 시작할 건데 2부의 주제는 이제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아야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럼 이제까지는 어떤 세계에 살아왔는 뭐 하는 거야? 아, 이제 어떤 세계에 살아왔는가라고 이제 저희가 물으면 이제까지 이제 제가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세계에 저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특징을 단순하게 해보면 과학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언급할 것은 과학기술 시대의 특징인데 이게 대중문화에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인간의 탐욕이야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해했을 때 영화가 그렇게 깊이 있게 다가올까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천착해 보고자 강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요 특징으로 삼을 과학기술의 특징은 획일성이라는 것인데 획일성이라는 것은 모든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이제 법칙에 예외를 두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계산 공간에 넣으려는 그런 것이 획일성인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제가 만화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만화책인데 지금은 절판되었고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다시 재발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평범한 가족들 식사인데 굉장히 근사한 접시들을 엄마가 꺼내놔요. 그래서 이웃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무슨 특별한 일 있어요 하니까 가족이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근사한 접시를 준비해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면은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근사한 접시들이 있는데 이거 깨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엄마의 말씀이 굉장히 멋진데 그런 깨짐이나 이런 속에서 그 고유의 역사나 그 고유한 가치가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얘만의 가치, 그 접시들의 가치가 드러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빠진 접시 하나의 이야기를 엄마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추수 때겠죠. 추수 때 이제 어떤 청년을 고용을 하게 되는데 그 청년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그 청년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첫눈에 반하게 되고 그런 긴장 속에서 접시를 삐끗해서 이제 놓쳐버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가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주머니는 이거 굉장히 나라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이다 라고 하는데 엄마는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결혼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가진 그런 좋은 추억이 접시에 담겨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만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하나의 문제인데요. 이 접시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엄마의 첫사랑의 추억이 담긴 이 접시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게 획일성을 다루는 주요한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버리면 이 접시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하지만 과학은 값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면 획일성의 이름으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뭐냐면 엄마의 첫사랑의 추억이 담긴 이 말을 접시에서 지워버리면 그럼 접시는 값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사랑하는 사람과 10분 산책을 해요. 그 10분 산책에서 얼마나 이제 좋은 감정들이 막 생기겠어요. 막 10분이 엄청나게 짧게 느껴지고 굉장히 막 구름 위를 나는 것 같고 이 10분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거닐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과 10분 산책을 했을 때 굉장히 세월이 안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안 흐르는 것 같고 굉장히 막 기분이 막 더러워요. 막 짜증이 막 치솟아 오르고
같이 있기 싫은 경험인데 우리한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걷고 싫어하는 사람과 걸을 때 이 차이는 굉장히 엄청난 것이고 우리에게 그 또 차이는 또 유의미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걷고 싶어 하지 싫어하는 사람이랑 걷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과학의 이름으로 이건 다 사라집니다. 과학은 획일성의 이름으로 이걸 다 없애버려요. 그냥 사람이랑 10분 걸어 다닌 거예요. 10분이라는 수치만 남겨놓습니다. 누구랑 걸어 다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100m를 간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거에 구분을 두지 않아요. 차이를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획일성의 이름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태준 저희 나라의 뛰어난 문인 이태준 선생님의 돌다리인데 그 수험생들은 아마 익숙할 겁니다. 그 수능 모의평가에 나온 장면이고 그 장면을 제가 발췌해 봤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거의 뭐 아침 드라마를 보는 주부급 그 정도로 몰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들이 자기의 병원을 더 넓혀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그 땅을 팔아달라고 설득하는 장면인데 아버지가 결국엔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고 땅 안 팔겠다 이러고 가버리시는데 자 거기서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똥꼬집이냐 이거 그냥 팔고 서울에 좋은 그 집 그 병원 넓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땅 더 사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 그게 무서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돈만 있으면 땅은 이 다음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획일성의 이름으로 땅의 고유한 가치들이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은 누구와 어떤 땅이랑도 교환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 땅을 보고 있고 그 땅이 있으면 증조 할아버지가 생각날 것이고 막 할아버지가 생각나니까 아버지한테는. 근데 아들은 그런 차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상징하는 바는 근대 과학기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획일성의 이름으로 그냥 땅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좀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니 서울 땅값이랑 시골 땅값이랑 다른 거 아니냐 다르다 땅은 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교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땅은 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00원짜리 하나는 100원짜리 동전 5개로 바꿀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시골 땅 한 10평은 서울 땅 1평이랑 교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환 가능성의 측면에서 이게 획일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마을을 지을 때 정중앙에 교회를 지어야 됐습니다. 그 정중앙의 교회는 다른 교회랑 가치가 똑같지 않아요. 그거는 교환될 수가 없어요. 다른 땅은 교환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교환하면 안 돼요. 그만큼 그러니까 각자가 절대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이 땅도 시골 땅은 아빠한테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인정해 버리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땅을 팔아버리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어진 것들은 가격이 매겨지고 가격이 매겨진 것들은 교환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접시도 그렇게 돼요. 차이를 없애버리고 그냥 접시 이렇게 두게 되면 그건 그러면 값을 매길 수 있고 교환할 수 있어요. 다른 접시랑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밀스가 종별 추정가가 400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 400만 달러가 어떻게 계산된 거죠? 이 400만 달러를 어떻게 계산했어요? 만약에 너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공룡이야. 이렇게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버리면 이 400만 달러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냥 공룡이어야 돼요.
그냥 교환할 수 있는 공룡으로 냅둬버리면 계산 공간에 밀어넣고 그 유용성에 따라서 400만 달러라는 가치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너는 하나밖에 없어. 너는 소중해.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400만 달러라고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 돌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고유한 땅이다. 이렇게 보면 그거는 교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저 병원 넓히게 땅 좀 팔아주세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교환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획일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400만 달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모두 부품이 되는 거고 밀스가 그렇게 자연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밀스는 사람도 그렇게 봐요. 무슨 말이냐면 막 공룡은 400만 달러로 보거든요. 근데 자기네 직원들한테는 자네는 뭐 소중한 우리 직원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 못하면 바로 갈아 끼울 거예요. 이렇게 공룡들한테 가치를 매기면서 인간들한테도 가치를 매겨요. 이게 아까 그 안경에 돈이 써져 있는 장면에서 봤듯이 밀스는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모든 것은 예외 없이 획일성의 이름으로 예외 없이 부품이 돼요. 다 교환 가능해지고 다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달러가 나오는 거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속에서 밀수도 교환 가능해져요. 이 아저씨가 말하는 거 이제 보이죠? 난 아마추어랑은 일 안 해요. 그러면 프로랑 일하겠죠. 밀수도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이 계산 공간 안에, 이 획일성이란 공간 안에 예외는 없어요. 모두가 교환 가능한 부품이 되는 겁니다. 밀수도 저 아저씨도. 만약에 만약에 저 아저씨보다 더 좋은 계약 조건을 내건다면 밀수는 저 아저씨도 갈아치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영화에서는 밀스의 캐릭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밀스가 계속 이런 말을 하거든요. 미래 얘기를 합시다. 우리의 미래 사고를 위한 것이다. 또 미래에 투자하라면서요. 이렇게 하는데 이 미래를 어떻게 해명해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미래는 저 하늘을 봐. 우리의 밝은 미래가 있어. 이런 미래가 아닙니다. 여기는 특정한 그런 미래가 아니라 끝없이 증폭되고 확대되는 그런 움직임이 남은 미래예요. 그러니까 미래로 끊임없이 향하는 움직임만 있고 어떠한 특정한 시점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팽창하는 익명의 문화 체계를 밀스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밀스의 말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데 이젠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말인 게 폭주 기관차처럼 말 그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풀려지기만 하는 그런 문화 체계, 그걸 밀스가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모두가 부품이 되는데 밀스랑 저 아저씨는 본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걸 몰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도 부품인데 본인들이 부품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획일성의 이름 아래 예외는 없습니다. 밀스도 저 아저씨도 우리도 부품이 되는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부품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누군가의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일 수 있는데 여기서 획일성의 이름으로 그건 허용되지 않아요. 그냥 부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품이 됐을 때 우린 서로 단절되고 서로 분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명장면으로 이걸 뽑아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선택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존재가 자신을 여실하게 드러낼 때 존재의 소리가 충만하게 들려올 때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죽음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존재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친구가 내일 죽는다고 해요. 아니 오늘 죽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뭐 괜찮아, 뭐 누구나 한 번쯤은 죽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너는 내가 데려가야지 뭐 이러고 이런 장면이 연출될 텐데, 그럴 수 없고 죽음 앞에서 모든 말은 의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건 존재에 충만한 소리예요. 평소랑 다를 게 없어 보이던 그 친구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고유한 존재로 다가오게 돼요. 그게 이 장면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죽음의 소리가, 죽음이 존재의 소리를 그렇게 형상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게 되고, 이 죽음 앞이 아니더라도 그런 존재의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에 살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끝으로 이 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박노해 선생님이 인다라의 구슬이란 시인데, 시가 꽤 굉장히 길어서 제가 일부만을 이제 발췌를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지구 마을 저편에서 그대가 울면 내가 웁니다. 누군가 등불을 켜면 내 앞길도 환해집니다. 내가 많이 갖고 쓰면 절이 굶주려 쓰러지고 나 하나 바로 살면 시든 희망이 살아납니다. 저희가 어떤 세계에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획일성의 이름으로 다 분절되고 분리되고 서로 부품으로 여기는, 너랑 나랑 차이가 없어, 너랑 나는 그냥 다른 존재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다라의 구슬처럼 하나가 울리면 다른 것들이 모두 울리는, 너와 내가 그 긴밀한 관계로 얽혀있는 그런 세계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희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세계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도 그렇고 영화가 그런 장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보고, 획일성이란 이름으로 존재를 소외시키면 안 되겠다. 저는 그게 이 영화에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2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